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나요? 여러분, 제출한 답안지를 대충 봤습니다. 답안지를 보니까, 답안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직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답안지를 보니까 상당히 자신이 없으셨더라고요. 문제를 보고 좀 당황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서도 여러분이 쓰시는 그 내용이 이게 답인지 아닌지 확신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그런 흔적이 여러분의 답안에 역력이 있습니다. 웃으신 분 계시니까 제가 너무 전곡을 콕 찔렀나요? 다 웃으시네요.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반에 왔는데 실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얻고자 하는 것은 내 실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넘친다는 것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를 해왔지만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있죠. 한계를 확인하고 그 점을 채우러 온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과목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여전히 여러분 아직 미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반에 여러분이 수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안들이 비록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시험을 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맥이 좀 빠졌을 거예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7주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7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시험이 어렵고 그다음에 시험에 답을 쓰는 게 어렵고 마음에 힘이 없었던 이유들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모두가 다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겠죠? 내 실력이 한참 미달하구나.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100%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실력 외의 요소가 있습니다. 실력 외의 요소가 여러분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본 문제를 제대로 못 푼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먼저 제가 짚고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력 외의 요소라는 게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예. 답안 작성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답안을 쑥 이렇게 훑어봤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답을 쓸 때 여러분의 답안 작성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대로 쓴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답을 쓴 겁니다. 내 마음대로의 방식대로. 내가 기존에 쓰던 방식 그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답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안 작성 방법은 있죠. 답안지의 유형은 여러분의 숫자만큼 숫자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각기 다른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제대로 봐서 이 과목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 있잖아요. 나만의 답안 작성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답안 작성 방법 이걸로 여러분 신속하게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 답안 작성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당락을 결정하는 거의 50%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높나요? 한 10%다 그러면 납득이 가겠지만 50%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있죠? 요게 50%가 아니라 60%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했을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글은 반드시 가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지금 잘 써요, 못 써요? 솔직히 말했어요. 판서 못 쓰죠, 그렇죠? 글씨 안 좋죠? 하지만 알아먹을 수 있어요, 못 써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먹을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좀 더 잘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가동력 있게 여러분의 글씨를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답안을 봤는데 이 분명히 답은 써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 답의 내용이, 쓰는 글의 내용이 있죠? 제가 요구한 답의 내용과 일치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게 뭐냐? 이 글씨체를 못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글을 썼는데 있잖아요. 답을 썼는데 채점자가 받아서 있잖아요. 받아서 그걸 읽었을 때 읽기가 난해하다. 그럼 그 답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쓰고 썼든 안 썼든 그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설령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정답을 썼더라 할지라도, 그죠? 맞는 말을 썼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쓴 그 글을 채점자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건 틀린 글입니다. 틀린 답안이에요. 글을 가동력 있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글에 명필이 있죠? 그렇죠? 명필이 있고 악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명필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자, 어떤 명필은 글씨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동력이 뛰어난 명필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명필은 정말 잘 썼다고 하는데 이 글을 읽으려면 어때요? 잘 안 읽혀지는 글이 있죠. 가동력이 떨어지는 글. 이런 걸 분명히 본 적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악필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분명히 못 쓴 글인데 어때요? 이상하게 잘 읽히는 글이 있죠. 이런 걸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채점마다 이런 걸 굉장히 자주 많이 봅니다. 글을 딱 보면이죠. 이건 초등학교를 가져가도 못 쓰는 글이에요. 초등학교를 가져가도 못 쓰는 글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라 학년을 낮춰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가져가도 잘 쓰는 글은 아니에요. 여러분 웃지만 노는학교에서 이 게리 리스크발이 있잖아요.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한 종류의 글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악필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잘 익히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악필이면서 동시에 안 익히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할 때 논술형 시험에서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가지 글씨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택해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평이한 글씨체 있죠, 그렇죠? 하나 더 해줄까요? 여기 평필이라고 할까요? 평이한? 가동력 있고 없고, 그렇죠? 무조건 가동력 있는 글씨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글씨를 잘 쓰냐 못 쓰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쓴 글을 있죠? 제3자가 누가 봐도 선명하게 내가 뭘 썼는지 있죠? 알아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넘버 원입니다. 이 논술형 시험에서는. 이건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출제 경험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 시험이 보험 이론 및 실무로 그때는 이실이라는 과목으로 이게 약칭해서 불렀거든요. 출제가 됐을 때에 그때는 40점 꽈락을 면하면은 과목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꽈락 40점 해가지고 전체
등수로 뽑았어요. 꽈락이 한 과목이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총점을 내서 등수를 한 100명에서 120명씩 이렇게 합격성을 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이실 과목에서 유독 꽈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리고 시험 현장에 가서 아무리 많이 쓰고 아무리 잘 써도 학생들이 우수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저에게 막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하소연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뒤에 알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요 과목을 출제하셨던 경험 있는 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요.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식사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 압니다. 저도 아무리 잘 가르치지만 시험장에 넣어보면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이 과목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분이 의외의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글씨체. 여러분 자신이 있잖아요. 나는 내 자신, 내 하나에 있잖아요. 내 한 명의 답을 쓰지만 채점자는 수백 명이 작성한 답안을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러운 작업이 되겠습니까? 채점이. 여러분이 시험 현장에서 시험을 볼 때 느끼는 스트레스 있죠. 그 압박감. 그 이상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는 게 채점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 한 과목에 올해 500에서 한 900명 정도의 응시자가 있다 해봅시다. 요걸 채점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아야지 3명. 그런데 이 채점을 있잖아요. 자기 집에 가져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짧은 기간 안에 특정한 장소에 있죠. 지정된 장소에서만 지정된 시간에만 채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지를 다른 곳에 가져가서 채점하면은 부정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안지를 특정 장소에 아마 시험 주최 측일 겁니다. 특정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요. 그 시간 안에 가서 그 보관된 그 장소 안에서만 채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풀이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험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출제자 풀을 전국에서 뽑아야 됩니다. 이게 출제자 풀이 실은 채점자 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뽑아도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들은 이 보관 장소는 서울입니다. 조금 더 구체하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예요. 지방에서 선발된 출제자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집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학 조건에 채점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시간이 주어졌다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서울에 있으면서 느긋하게 채점을 할까요?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서울에 체류하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단축시키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점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다.
하면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1박 2일 안에. 그럼 이 채점 작업이 굉장히 고단하겠죠. 그렇죠? 뭐 여러분의 향관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답안을 이 게리 리스크 관리는 한 10장 정도는 써야지 합격을 한다. 이런 소문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소문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급한 소문이죠. 그렇죠? 아주 쇼킹한 이야기인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10장짜리다. 900명이다. 그러면 어때요? 9,000페이지를 9,000페이지를 이틀 만에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동력을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지. 알겠죠? 보다가 있잖아요. 보다가 채점 딱 보다가 글씨가 엉망이다.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럼 일단 짜증부터 납니다. 일단 화부터 나요. 그건 채점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의 노트를 빌렸는데 딱 열어본 순간 못 알아보게 되면 화가 싹 나죠. 그렇죠? 답답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잘 쓴 글이든 못 쓴 글이든 가동력이 떨어지는 글이 있죠. 채점 당하기 전에 채점자의 분노, 노여움을 사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고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답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논술형이잖아요. 주관 채점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글을 가동력 있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글을 이제 집에 가서 있죠? 바꾸셔야 돼요. 근데 모르잖아요. 내 글이 가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왜? 항상 내가 볼 때는 다 알아보거든. 그래서 내 글이 가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지장 없이 술술술술 읽어내잖아요. 그죠? 그럼 가동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인상 쓰고 약간 찌푸리잖아요. 답답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글씨 진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을 때 그 출제위원이셨던 그분은 많이 하셨어요. 출제위원을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이걸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채점 답안지를 봤는데 못 알아먹겠더라는 거예요. 뭔가 글을 많이 썼는데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시간은 제약이 되고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죠? 논술 시험은 여러분 일단 글을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팁을 주는데 너무 크게도 쓰지 마십시오. 알아볼 수 있게 써라 그러면 자신 없는 어떤 학생들은 자기 글씨체를 수정을 하는데 크게 써요. 크게. 이렇게. 괜찮은데 이것도 있잖아요. 읽는 사람이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 글씨가 너무 크면 눈이 피곤하죠. 뿐만 아니라 답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너무 작게도 쓰지 마십시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글씨를 너무 작게 써요. 글은 잘 썼는데 알아먹기 쉽죠. 그렇죠? 너무 작아. 이것도 읽는 사람의 눈에 피로를 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서 이번 주에 가셔서 첫 번째 점검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글씨체를 점검하셔야 돼요. 창피할지라도 있잖아요. 많이 창피하면은 여러분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을, 소문내지 않을 가까운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인들한테 여러분의 답안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냐, 알아먹을 수 있냐, 쉽게. 이걸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글씨체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글씨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중에 전략이 몸의 습관으로 배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답안을 쓸 때도 종이를 습관적으로 아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종이 아꼈다가 있죠? 종이 아끼는 것은 여러분 점수를 아끼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이 답을 쓸 때 절대 종이를 아끼면 안 됩니다. 종이를 아끼는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답안지가 있죠. 그렇죠? 1번을 여기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쓰죠. 그렇죠? 1번 답안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요 밑에가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아까운 거예요.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잖아요. 종이 한 장에는 한 문항의 답만 있게 됩니다. 1번 답을 한 페이지에 썼죠. 근데 설령 1번 답이 세 줄에서 끝나잖아요. 그럴지라도 1번 답은 여기서 끝나고 여기 밑에다 2번, 3번 쓰면 안 돼요. 다른 건. 이걸 이대로 제출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1번을 써놓고 2번 답을 썼는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1번을 답을 내가 오해해가지고 잘못 썼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수정을 해야 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답 다시 쓰고 2번 답도 다시 써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골치 아파 버립니다. 종이 한 장에는 딱 한 문항이 있잖아요. 한 문항의 답만 쓰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더 짠돌이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종이 하나죠. 그렇죠? 이걸 반으로 이렇게 나눠요. 1번 답 쓰고 2번 답 쓰고 3번 답 쓰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만약 2번 답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다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종이 한 페이지에는 동일한 문항의 답만 들어오게 한다. 이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세요. 1번 답을 썼는데 한 페이지가 부족했어. 그래서 두 번째 장이 이렇게 종이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해서 끝났죠. 그죠? 요거 뒤에 여기다 보통 어떤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은 여기다 2번 이렇게 종이가 너무 아까우니까 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페이지에도 어때요? 한 문항의 답만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페이지에도. 1번 답을 있잖아요. 여기 1페이지, 2페이지죠. 2페이지까지 해서 1번 문항의 답안지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자, 2번 답을 했는데 2번 답이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써져 있어. 절대 다른 문항을 밑에다 쓰면 안 됩니다. 3번은 다른 쪽으로 다르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줄게요. 3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보면은 출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순인가요? 아니잖아요. 1번을 보는 순간 X 됐다. 큰일 났네. 근데 또 보니 3번 그래도 살았네. 3번 내가 아는 거다. 그죠? X가 뭔지 여러분 알겠죠? 그쵸? 2번 이 자식이 모르겠네. 알뜰말뜰하잖아요. 4번. 이것도. 5번 다행히.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번에 매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3번 있죠? 3번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써놔야지만요. 어때요? 뒤에 다 풀고 난 뒤에 조합하기가 쉽잖아요. 답안을 작성할 때 문제를 풀 때 있죠? 문제 출제 순서에 상관없이 이거로부터 자유롭게 있잖아요. 여기서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극도의 자유도를 줍니다. 종이를 안 아끼는 게. 그렇게 하셨나요? 안 했죠? 그죠? 절대 종이 한 페이지 위에 2개의 문항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길, 자폭하는 길입니다. 됐죠? 요렇게 해가지고 3번 풀고 5번 풀고 그 다음에 2번 풀고 1번, 4번은 뭐 횡설수를 쓰겠죠. 그렇죠? 써가지고 이걸 조합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종이를 아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이미 어느 정도 설명했는데 답 쓰기 전에 먼저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훑어봐야 됩니다. 대충 훑어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있죠. 처음에는 빨리 대충 쑥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X 됐네. 큰일 났다.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쳐요. 이건 알듯 말듯하다. 알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어떤 건 확실히 알죠. 그렇죠? 이건 또 못 됐네. 이거 다행이다.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요게 파괴됩니다. 문제를 몇 번을 계속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있죠. 각 문제에 풀기 전,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있죠. 내가 풀 수 있다. 그 정도에 따라서 표시를 해야 돼. 내가 풀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긴가민가하다 세모. 아예 모르겠다. X. 그러면 뭐부터 풀어야 돼요? 동그라미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점수부터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 거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알겠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빨리 해결해야죠. 그죠? 이런 것부터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난 뒤에 있죠? 이걸 하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뭐예요? 세모를 고민하는 거예요. 세모를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세모를 쓰고. 그죠? 그리고 난 시간이 되면 어때요? X 중에서 이거 완전히 X인 놈이 있고 내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조차 자체가 불가능한 놈이 있고 접근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가진 문제가 있죠. 그런 놈이 있죠. 그렇죠? 근처라도 가볼 수 있는 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진짜 X된 놈.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답안 작성의 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답을 쓸 때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 안에 있어요. 답은 뭐예요? 문제가 이 내용이죠. 그렇죠? 문제가 요구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써야 될지는 문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있죠? 풀 때 문제지를 받은 뒤에 문제를 꼼꼼히 읽어가지고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있죠? 그걸 간략한 언어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를 해놔야 돼요. 거기에 답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은. 근데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을지라도 그 질문이 장황할 때보다도 더 간단 명료할 때 훨씬 더 포커싱을 잘합니다.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 역량과 능력을 발휘를 더 잘해요. 간결하고 단순할수록, 명료할수록 우리 두뇌는 성능 발휘가 더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 텍스트 있죠? 그 텍스트 자체로 보면은 머리가 멍해져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게 몇 단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그것만 추려내면은,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두뇌가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 지식을 싹 끌어옵니다. 문제를 볼 때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단순화해서 축약시켜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무슨 생각들이 떠올라요. 지식들이 이끌어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 이름을 딱 떠오르면은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쫙쫙쫙쫙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눈은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동시에 연상하는 게 아니라 딱 단서가 되는 거 있죠. 그 하나를 딱 잡으면 거기로부터 그것을 시작해서 다른 것들을 끌어옵니다.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사람은 세 개가 넘어가면 두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딱 하나만 하자 그러면은 그 일은 분명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3개, 4개, 5개 하자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하기 싫다.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셈 없이 하나, 둘, 셋 카운팅하는 거 없이 있죠.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3개입니다. 요거 세나요? 몇 개예요? 요건 하나, 둘, 셀 필요가 없죠. 그냥 인식이 되죠. 그렇죠? 하나, 둘, 셋까지는 카운터이 그냥 인식을 합니다. 몇 개? 세야 되나? 복잡해서 세야 돼요? 그러지 않죠? 요건 넷, 5. 머리 좋은 사람들은 5가지 동시에 인식을 합니다. 카운팅 없이. 근데 이 5을 넘어가잖아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 자폐아 중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난각이 엎어졌는데 그걸 동시에 인지해가지고 카운트 없이 몇 개인지 그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폐아 중에 그런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6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두뇌가 연산의 과정 없이 카운팅의 과정 없이 동시에 6개다 이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동시에 카운팅 없이 인식할 수 있는 게 5이에요. 많아요. 보통 3개까지 편안하게 인식을 하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제 아무리 똑똑한 두뇌를 가졌을지라도 사람의 두뇌는 심플할수록, 간단할수록 잘 이해를 하고 그게 복잡할수록 두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분해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 있잖아요. 답의 사항들을 답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몇 단어로 있죠? 각 항목마다 한 단어로 축약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문제를 풀 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요약 버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쓸 가능성이 또 올라가요. 그리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나는 이 문제 답이 뭐다고 뭔지 안다라고 생각해서 맞는 답을 썼다고 생각하고 답을 쓰고 나왔는데 틀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따져서 정확히 짚어서 자기 언어로 요약본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만들어 놓은 뒤에 거기에 따라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는 이걸 원하는가 보다.
요렇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다 그냥 글을 쓰고 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잘못된 답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를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문제 글을 문단을 다 쪼개서 읽어봐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다 힌트와 답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상 답안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죠. 이걸 작년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오늘 가보시면 끝나고 가보시면 그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1시간 정도 돼요. 그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그 답안 작성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갔는데 원래는 이 가동력 하나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써야 돼요. 알아보기 힘든 글을 있죠. 인내하기에는 채점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열악해요. 1시간 정도 몇 분 찍었나요, 지금요? 40분 찍었나요? 네. 그러면 5분 정도만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한 답안 작성법에 한 30에서 40%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만 갔다가 와서 문제 해설하도록 하죠.